리포트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리포트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 전체적인 분량에 따른 우리가 어떻게 내용을 가져가야 되는지, 전체 분량이 어느 정도의 내용을 구성해야 되는지, 그래서 페이지 수에 따라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되는 전략이 다릅니다. 페이지 두 페이지에 과제를 한다면 구조적으로는 서론을 최소화하고 본론과 내가 단락에 대한 핵심적인 논제를 먼저 이제 제시해야 되고요. 근거에서는 핵심적인 두 가지 근거, 그래프나 도표는 하나, 그리고 장황한 설명 대신에 정말 딱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단락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의 이제 논리적인 부분이 두 페이지 전용 정당 정도의 레포트가 되고요. 이제 10페이지 이상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꼼꼼하게 하셔야겠죠. 심층적으로. 그리고 다각적인 분석과 다양한 데이터와 우리가 그 개요 번호, 장절에 대한 부분도 또 목차도 세분화해서 전체적으로 순서가 순서적으로 나열됐다라고 하는 개념의 레포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다양한 데이터에 자료 조사하고 앞서 살펴보는 선행 연구라든가 참고해야 되는 자료들, 그리고 내가 아는 내용의 전문가에 대한 자료라든가 최신 이제 배포된 이런 공식 문서, 이런 부분에 인용을 이제 해서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논증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사례도 별도 섹션으로 포함해서 나열할 수 있죠. 그리고 결론은 여러분이 요약이나 시사점, 그리고 한계점에 대한 거를 이제 덧붙이면서 제언하는 내용인데요. 꼭 끝에 참고한 문헌의 출처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서지 표현 방식도 꼭 포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참고 문헌은 보통 10페이지 정도다라고 하면 15개 이상이 적당한 분량이니까 여러분이 참고한 내용 중에서도 꼭 내가 본문에 참고한 핵심 내용들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에 대한 것도 살펴볼게요. 주제에 우리가 비포 애프터라고 하는 걸 제가 잡았는데요. 광범위한 주제보다는 대상, 범위, 변수에 대한 구체화적인, 그래서 모호하게 청년 실업 문제 해결 방안, 범위가 굉장히 많죠. 청년이라고 하는 나이대 또는 실업 문제라고 하는 부분에, 그리고 변수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거를 구체화한다라면 조금 더 뚜렷하게 IT 비전공 청년 구직자, 범위는 첫 일자리, 우리가 보통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첫 이제 진입하는 사회생활을 진입하는 나이와 남학생들이 군대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한 첫 사회 경험하는 시기,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변수를 할 때도 교육이나 고용관계 또는 정책의 효과적인 분석 부분까지도 여러분이 좀 구체화된 주제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보고서를 쓰실 때 유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모호한 주제보다는 구체적인 항목을 나열해보고 내가 어떻게 이 구체화된 내용을 표현을 할 건지 이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문에 대한 변환 단계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주제라고 하는 하나의 문장을 표현하고자 할 때 나열하는 게 아니라 나의 관점, 그리고 주장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담아가기 위한 주제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정보를 나열하는 내용으로 했다라고 하면 그 주장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관점적으로 내가 3인칭 관점, 내가 기재하는 내용의 독자적으로 독자가 읽었을 때, 그리고 해당하는 내용의 보고서가 이제 외부 참고 자료로 사용될 때, 그래서 문제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야 되고, 핵심적으로 이제 그걸 조금 더 정확한 방법을 끌고 간다라고 하면 처음에 이슈가 된 내용을 효과적인, 그리고 정책 전환까지 이야기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주제도 하나 어떤 거를 생각하셨다면 각 단계 2번, 3번 거쳐서 내가 주제를 어떻게 남들이 봤을 때 명확한 나의 의견과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언급이 되는지
주제를 명확히 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명확히 한다는 거는 본문이나 요약이나 내용들을 작성하시고도 주제를 선별하실 수도 있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상이나 범위, 그리고 해당 내용에 대한 거를 자료 수집하시면서도 주제를 선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해당 사항들 잘 체크하셔서 보셔야 하고요. 키워드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여러분들 검색하시는 건 요즘 들어서 퍼블렉시티라든가 챗 GPT, 제미나이, 클로드 많이 사용하시죠. 하지만 과거에 하셨던 방식대로 네이버나 구글에 또는 도서관에서 이제 중앙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또는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조사하실 때 키워드에 대한 것도 이제 따로 표현하실 수 있고요. 구글에서도 또는 이집트 자료에 대해서 조사한다라고 했을 때 이집트의 자료에 피라미드면 피라미드가 꼭 이집트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예외적으로 피라미드에 대해서 검색하고자 할 때 또는 여러분이 필요한 자료들, 그래서 동의어나 유의어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청년 취업이나 실업, 구직난, 고용이라든가 단어에 있어서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되는 내용이 어떤 단어들이 같이 연결되는지, 비슷한 단어, 우리나라 말은 유의어나 동의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그리고 또 의미상 똑같은 단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하시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상하이의 범위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너무 적게 되면 또 내용의 주장이라든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대한 거를 제한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너무 광범위한 자료를 보지 않도록 제한하는 단어들을 구체화시켜서 한정하는 대상을 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대상으로 할 건지 지방에 대한 건지 제외하는 단어들, 내가 또 관련한 내용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또 제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생각하는 단어에, 내가 생각하는 주제에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그리고 그 내용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도서관 사이트라든가 DBPR라고 하는 학술 정보를 인용하는 사이트에 가서 찾으면 AND 조건이나 OR 조건을 걸어서 해당하는 문장의 키워드별 내용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을 때에도 내가 AND or not, 불필요한 것까지 표기해서 찾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검색하는 연산자에 여러분이 정확한, 나는 이거랑 100% 일치한 내용을 보겠다, 그러면 중요하게 쌍따옴표를 하시는 거라든가, 또는 해당하는 거에 가로를 연결해서 이 부분이 명확한 수식을 가지고 검색식을 만들어서 내용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처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출처 같은 경우도 리포트에 여러분이 참고하시는 내용이 그 자료의 신뢰도예요. 그래서 귀중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거는 개인 블로그라든가 익명의 커뮤니티, 그리고 나무위키나 지식 사이트, 지식인 사이트 같은 우리가 정확한 출처 없이 그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이 기재된, 그 사람이 출처에 대한 거 없이 자료 조사한 이런 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출처로 삼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일반 뉴스 기사라든가, 물론 뉴스도 우리가 가감해서 보셔야 되는 게 많고, 또 전문가 컬럼이나 에세이라고 해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아주 낮은 개인 블로그보다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기업의 홍보 자료, 그 기업이 어떤 자료에 대한 걸 언급해 놓은 거라 이런 부분도 보실 수 있고, 우리가 조금 높게 평가하는 자료로는 탐사 보도라든가 기획 기사, 이제 공식적으로 어느 논문이라든가 논문집이라든가 또는 보고서, 이제 공식적인 부분에 언급되는 그런 자료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의 보고서, 그리고 연구원의 자료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그래도 걸러진
거짓 정보에서 좀 걸러진 내용이고요. 매우 높은 거는 이제 비율상 학술 논문이나 공식적인 통계청 자료가 굉장히 많이 높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학위 정보, 그래서 학위의 논문으로 석박사의 논문 같은 경우 한 번 더 증빙되고 그 사람의 논리적인 글이 있는 이런 거를 참고해서 보실 때 해당 내용이 이제 출처가 명확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출처 자료에 의한 내용이라면 여러 번 검증된, 그래도 검증돼서 사실화 또는 작업이 된 증빙이 있는 그런 자료로 평가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서 쓰실 때 이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개요를 작성하시면서 목차에 대한 샘플을 이제 만드시게 될 텐데요. 처음부터 여러분이 목차 개요 번호를 다 만드는 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작성하시면서 블록 단위로 우리가 서론에 포함되는 문제 제기나 논제에 대해서, 그리고 서론에서 근거, 질의 이런 것들, 논문 방향, 앞으로 내가 이렇게 내용을 전개해 갈 거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서론에서 밝히고, 본론에서는 원인 분석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거, 사례에 대한 거, 그래서 원인이라고 하는 부분의 자료 조사할 내용을 기재하고, 또 결론에서는 한 번 더 그 내용에, 본론에 있는 내용을 핵심 정리하는 연구 결과에 대한 의미, 그리고 정책적인 제안,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발전됐으면 좋겠다, 미래지향적 내용을 기재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개요 단위로 목록을 만든다면 그 해당 내용 가지고 여러분이 표기하는 것도 조금 수월하시고요. 조금 이제 문단이라고 하는 걸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장황한 문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두 갈식으로 정확한 내용을 언급하는, 그래서 직접 고쳐보는 연습을 하는데요. 수정 전 자료와 수정 후의 자료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수정 전과 후에는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첫 번째, 나열하는 식으로 청년실업이 최근 들어, 최근이라고 하는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죠. 여러 가지, 어떤 요인인지, 사회적, 경제적 요인을 여러 가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콕콕 집어서 어떤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 빠져 있고요. 단순히 일자리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시스템과 정부 정책, 나열은 했죠. 그러나 여러 가지 얽혀 있어 단기간에 해결이 어렵고 라고 하는 말로 전개하는 것보다는 우리 조금 더 청년 실업은 구조적인 요인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청년 실업이 어떤 구조적인 형태에서 만들어지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교육과 산업 간의 연계 부재, 핵심 원인으로는 보완하는 장기적 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완전히 좋은 문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앞서 읽었던 문장보다는 더 논리에 가깝죠. 그래서 핵심을 먼저 얘기하는, 청년 실업이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거고, 문장을 좀 나누는 거죠. 주어와 수어, 그리고 연결하는 단어를 넣는 거예요. 논리의 흐름을 이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글쓰기의 두 가지씩 방법은 여러 번 직접 글을 써보면서 연습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가급적 여러분이 챗GPT나 클로드 글을 잘 쓰죠. 제미나이도. 그래서 이용하시면서 보셔도 나만의, 왜냐하면 컴퓨터가 계산적으로 글을 나열할 때 단어들 나열보다는 실질적으로 사람이 기재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는 유니코드나 글자와 서로 연결되는 것들을 이제 참고해서 글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인용이나 참고 문헌에 대한 미리 이제 예시하는 걸 한번 볼게요. 작성 원칙은 인용은 정말 최소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글이잖아요. 그렇죠? 나의 글을 증명하기 위해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글이 있긴 하지만 남의 아이디어나 내용이기 때문에 가급적 똑같이 베껴서 쓰는 것들은 이제 정확하게 쓰지만 이제 비교적 적게.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들을 보고 재서술을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여러분은 출처를 남기셔야 되고요. 본문이나 참고 문헌을 명확하게 기재하셔야 돼요. 내가 본문에 10개에 대한 내용을 썼으면 참고 문헌도 10개가 기록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쓰는 거죠. 믿을 수 있는 자료. 그래서 자료 정리하시는 거고, 본문 내에 인용하는 방법은 청년 실업이 일자리 부족을 기인한다. 누가 말했다. 누가 말하고 몇 년도에 얘기했다. 연도까지 기재하는 거고요. 또는 이제 각 주에다가 그런 학술지 몇 페이지 언급됐다. 그리고 인용할 때는 인용한 가로 다음에 마침점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 문헌에 대한 것도 어느 누가 몇 년도에 글쓰기 연구에서 어떤 것들 썼고 그 지역과 출판사까지, 그래서 출판 도시와 출판사까지 언급하는, 그래서 앞에 인용에 대해서 따로 우리가 또 공부를 하잖아요. 그 내용 잘 참고하셔서 리포트 작성하실 때 인용과 참고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최고의 그 루틴은 초안에서 완료하는 네 번째 단계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개요를 점검하는 것부터 논리에 대한 거, 그리고 문장을 다듬는 부분, 근거를 재검토하는 것까지. 그래서 완벽한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방식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취하셔야 되는데, 개요. 앞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한 균형적인 거, 문장에 대한 글의 범위라든가 내용까지도 이제 분량이죠. 분량도 명확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정리하실 때도 순서를 우리가 배치하는데 중복 단락이 없게, 그리고 이탈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삭제하셔야 되는 거. 그래서 내용을 우리가 순서적으로 재배치하거나, 그리고 문장을 다듬을 때는 여러분이 소리내서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끊어서도 읽고 반복해서 읽고 문장의 맥락이 잘 읽혀지는지, 내가 잘 읽혀져야 다른 사람에게도 읽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어나 수어, 그럼 우리가 긴 문장, 그리고 문장이 2줄 이상 넘어가면 한 번씩 끊어주셔야 돼요. 뭐뭐하며 뭐뭐하는 뭐뭐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우리 그 글도 쓸 수 있지만 그 길이 길지 않게 단락적으로 한 번에 읽기 쉽게 가독성을 고려한 글로, 그리고 근거에 대한 부분도 재검토하시면서 정확한 수치가 기록됐는지, 그리고 최신 통계 부분인지, 참고 문헌에 내가 잘 언급을 해줬는지, 그리고 내 초안에서 긴 단락, 그거를 여러분이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고요. 요약이 되지 않으면 그 문장은 다시 길게 다시 써야 돼요. 나눠서. 자, 그래서 문장 다듬기 체크리스트도 살피겠습니다. 문장을 다듬을 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조적으로 두 갈씩인지, 또 한 문장에 하나의 생각이 기록되든지, 주어에 대한 거와 서술어가 연계나 이런 부분이 잘 읽히는지, 그리고 뭐뭐하며 따라서 그러나 그리고 라고 하는 것들의 그런 문장적인 논리적 연결이 같은 등급의 그리고 또는 이라고 표현하는 건지 읽어보시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복적인 문장이 반복해서 사용되는 건 아닌지 전체 단락이나 내용들을 한 번 더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단어가 있으면 제거하시고요. 소리내서 읽는 거는 반드시 한 번 이상. 눈으로 볼 때랑 우리가 소리내서 읽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지금 수업도 여러분이 면대면으로 얼굴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직접 보시라고 파워포인트 자료로 만들 때 꼼꼼하게 다 기록을 했거든요. 마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읽어주는 것보다는 내용을 해설해 주는 걸로. 그리고 표현이나 문제에 대한 것도 기록하실 때 불필요한 수식 같은 게 있어요. 매우, 너무, 그 앞에 꾸며주는 말. 우리가 부사라고도 하죠. 그래서 불필요한
형용사나 부사에 대한 것들이 있는지, 되도록이면 불필요한 부사 같은 건 다 삭제하시는 게 좋고요. 용어를 쓰실 때도 이게 통일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소프트웨어라고 했을 때 그 단어를 한글에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쓸 건지, 영문 표기로 SW라고 써서 그것을 소프트웨어라고 한번 표명한 뒤에 단축하는 단어로 사용을 하게 될 건지, 이런 전문적인 용어가 명확하게 문장에 사용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내가 바라보는 1인칭, 2인칭, 3인칭, 근데 논리적인 글을 쓰실 때는 3인칭 주어로 사용해야 하는, 그리고 단위나 기호, 숫자, 우리가 각 표기하는 숫자 같은, 그리고 마침점 찍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저자와 연도 구분할 때도 마침점, 그래서 쉼표를 찍을 때가 있고 마침점 찍을 때가 있으니까 그런 표기법에 대한 거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되고요. 표현할 때 객관적으로 딱 이거는 제한적이거나 나만의 이제 조금 단호한 글로 쓴 건지, 그래서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됐는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여러분의 입으로 읽고 그 읽은 것을 귀로 듣고 한 번 더 생각해 봤을 때 문장에 대한 것을 많이 다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을 점검하는 데 있어 디테일이 가장 중요한데요. 표 그림에 대한 거 꼭 점검하셔야 되고요. 표 그림에 캡션이 있어요. 번호나 출처 표기. 그래서 그림 1번, 표 2번 이렇게 참고하면서 숫자나 표기, 그리고 단위 같은 거를 빠지지 않았는지, 퍼센트를 기록한다거나 원, 또는 우리 단위 기록하는 100만원 또는 100원 단위에 대한 거 기록해야 되죠. 그런 부분이 빠져있진 않은지, 그리고 쪽번호나 목차에 대한 것도 꼭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서 서식 전체에 대해서 글꼴, 크기, 줄간격, 여백에 대한 거가 잘 표현됐는지, 그리고 개조식이라고 하거나 서술식 문장인데 전체 이제 내용이 격식체로 끝나는 건지 뭐뭐 한다 또는 입니다, 합니다 라고 기재되는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요. 자, 그 다음 오탈자 부분에 대해서 맞춤법의 검사기를 돌려서 오탈자나 띄어쓰기 최종 확인이 되었는지도 보셔야 되고요. 특수 문자에 대한 표기가 전체적으로 똑같은가, 또 빈줄이나 공백. 왜냐하면 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성실하고 기본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소한 실수가 감점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저도 전체 내용을 다 읽을 수도 있지만 부분 편집한 내용만 봐도 얼마나 정성스럽게 했는지 여부가 확인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제출하실 때 이 버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수 없이 여러분이 제출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파일 관리랑 마감에 대한 날짜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완성, 최종 완성, 최종 완성 이렇게 적는 것도 많은데 연도나 학기, 과목별, 그리고 우리가 기재하는 방식이 아래 언더바를 사용하는 거는 하이픈 사용하는 마이너스 기호와 언더바는 차이가 있어요. 하이픈은 특수 문자인데 언더바라고 사용하는 아래 밑줄은 문자예요. 그래서 문자로 연결해서 띄어쓰기 없이 기록하는 것도 컴퓨터가 검색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버전을 뒤에 기록할 때 0.3, 0.1 이렇게 단계별로 기록하시면 가장 마지막 버전을 제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버전이라고 하는 수정 이력에 대한 거를 추적해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고, 실수로 예전 버전에 대한 걸 제출하지 않는 이런 실수를 방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되도록이면 날짜 제출하기 일주일 전부터 초안 작성 완료하고 5일 전에 1차 퇴고 논리적인 점검하고 3일 전에 인용이나 형식 검사하고 제출 하루 전에 최종 점검하고 PDF로 저장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백업하실 때 유의사항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USB에서 삭제가 되거나 네트워크에서 삭제가 되면 파일을 복원할 수가 없어요. 되돌려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파일에 그런 유실이라고 해서 파일을 손상되거나
또 삭제되지 않도록 클라우드에 여러분의 구글 드라이브나 원드라이브 또는 카톡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자료를 내 거에다 한 번 더 보내놓고 확인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중 백업을 하셔서 네, 자료 제출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레포트의 제출 방법입니다. 그래서 버전 관리랑 제출 타임 관리, 네, 타임라인까지 살펴봤고요. 네, 이어서 추가적인 걸 한 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